안녕하세요. 이천일입니다. 지난번 감자에 대한 얘기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로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일. 여기서 최고라는 건 제일 좋다라는 것보다도 제일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과일 그리고 문명을 바꾼 몇 알의 사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부터 채취를 거쳐서 재배까지 계속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크로드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고대의 동서교역로를 따라서 로마와 중국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재배가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분포되고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역사와 같이 해온 사과인 만큼 사과에는 문명을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모리스 드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3개가 있다. 첫째가 이브의 사과, 둘째가 뉴턴의 사과, 셋째가 세잔느의 사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브의 사과나 뉴턴의 사과는 많이 아실 텐데요. 세잔느의 사과라는 건 좀 낯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모리스 드니라는 사람이 화가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한테 중요한 사과는 몇 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독립을 상징하는 윌리엄 텔의 사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과는 인간의 문명, 특히 서양 문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탄생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사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사탄이 뱀으로 변해서 이브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하였고, 이브는 사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권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아담과 이브는 원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뱀이 유혹을 해서 이브가 먹었다는 열매가 사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과라고만 하죠. 근데 나중에 존 밀턴이라는 영국 작가가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이 과일을 사과다라고 명명을 한 데서 선악과는 사과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브가 먹고 남은 과일을 아담이 먹다가 칠칠치 못하게 사과 조각이 목에 걸리게 됐는데 걸린 흔적이 의학용어로 남자에게만 있는 울대뼈,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리스의 심판에 등장하는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초등학교 때 만화책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얘기가 서양 문망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 기독교의 창세 신화 얘기라면 파리스의 심판과 관련된 얘기는 서양 문명의 또 하나의 축, 헬레니즘,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실수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는 신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뒤늦게 피로 현장에 나타난 테티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라는 글이 쓰여진 사과를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이 사과를 가지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불화의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놓고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심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선택을 하는 심판으로 목동 파리스가 선택이 됐습니다. 세 여신은 파리스를 각각의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헤라는 커다란 나라의 왕좌를 주겠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남자는 정해진 비극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스는 여자를 선택을 했고, 결국 그때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인 헬레네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헬레네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레네를 납치를 해서 트로이로 달아나는데, 이 왕비를 납치당하게 된
그리스 영웅들은 격분을 해서 트로이 원정을 떠나서 10년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 긴 전쟁을 통해 트로이는 멸망을 하고 참전한 영웅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의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노래한 그 그리스 문화의 문학 작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작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 뉴턴은 잘 아시겠지만 신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 다재다능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뉴턴의 사과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졸았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사과의 정수리를 얻어맞고 왜 이 사과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뒤에 사람들이 뉴턴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을 발견을 한 것이죠. 네 번째는 폴 세잔느의 사과입니다. 폴 세잔느는 화가들의 화가라고 불리우면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은 구, 원통, 원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식화, 도형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다양한 시각으로 본 그림을 한 폭의 그림에 넣으려고 했던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화가인데요. 특히 그는 사과에 집착을 했는데 나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과가 지닌 색, 행태, 다양한 각도에서 본 특질을 하나의 그림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잔느가 시도했던 것을 입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카소나 등등 이후에 현대미술의 다양한 유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세잔느가 살던 당시에 화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 카메라가 발명된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도 그 모델하고 똑같이만 그리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똑같이 그리는 거는 카메라 이상을 당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화가들의 고민이 깊어졌고 객체를 어떤 방식으로 볼 것이냐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잔느가 여기에 대한 답 하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 세잔느가 그린 사과 그림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보게 되면 어딘가 어색하고 맞지 않고 일그러져 보이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느낌이 사물의 본질을 분해를 해서 관점에 맞춰서 재구성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는 현대의 신화 스티브 잡스의 사과입니다. 혁신기업 애플사에 대한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그 세기의 천재라고도 불리고 수없이 많은 일화를 남긴 분입니다. 스티브 잡스는 맥 시리즈를 통해서 PC 시장을 개척을 했고, 아이폰, 아이패드, 앱스토어 등을 통해서 현대의 우리가 지금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시대를 활짝 열었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크던 작던 그대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후에 애플 이사회의 공식 반응을 보면 스티브의 명석함과 열정, 에너지는 우리 세계의 삶을 윤택하게 해준 끝없는 혁신의 근원이었다. 세계는 스티브 잡스 덕분에 진보를 했다라는 엄청난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신문 기사에 실린 글입니다. 17세기에 아이작 뉴턴의 사과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스티브 잡스의 사과가 있다. 한 사람은 물체끼리 끌어당기는 힘의 원리를, 또 다른 사람은 사람끼리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자 궁구하였다. 결국 뉴턴은 사물의 친화력을, 잡스는 인간의 친화력을 궁리를 한 것이다. 상당히 멋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조선 말기에 서양 선교사 그리고 일제 때 일본을 통해서 사과 품종을 재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품종을 보면 후지나 아오리 같은 일본에서 유래된 품종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농촌진흥청 등 연구기관을 통해서 개발된 품종도 많이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중국이 최대의 사과 생산국 지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과는 특성상 일교차가 크고 온도차가 심한 지역에서 잘 재배되고 맛도 좋습니다. 과거에는 대구 사과가 유명했는데요. 요즘은 충청도와 강원도 지역까지 사과 재배지가 북상을 해가고 있습니다.
사과와 관련된 개인적인 경험을 하나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농촌진흥청에서 과거에 근무하던 시절의 경험입니다. 사과 배에 발생하는 세균성 질병 중에 과수화상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왜 화상병이냐 하면은 감염이 되면은 그 과일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나무가 까맣게 변하고 말라 죽기 때문이라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과수화상병은 세계적으로 치료제도 없고 그래서 열심히 방제를 하고 감염이 됐다 하면 즉시 그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방법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2020년에 농촌진흥청에서 담당 국장으로 일할 때 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사과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지역의 조합장님들 그리고 농민대표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농진청을 항의 방문하고 욕도 많이 먹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뭐 나무가 병에 걸린 것이 담당 공무원 탓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분들도 답답하고 속이 굉장히 상하셨을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냥 그런 생각으로 욕도 먹고 했는데요. 몇 번의 협의 끝에 어쨌든 보상금도 차질 없이 집행이 되고 상황이 수습이 됐습니다. 이후에 그분들과 친해져서 지금까지도 가끔 연락을 하고 가끔은 고기도 보내주시고 하는 그런 조합장님들이 계십니다. 사과는 안 보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부 사과 나무를 폐원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때 왔던 분들 중에서 사과를 재배하시는 분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작년에는 사과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사과라고 불리면서 물가 당국에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농산물이라는 게 늘 풍년, 흉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상하게 이제 금사과라고 하면 우리나라 소비자분들은 더 가서 사과를 찾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이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스티브 잡스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제게는 이제 과수화상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적당한 가격에 품질 좋은 사과가 계속 안정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공급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5번째 사과입니다. 사과에 대한 얘기를 또 오늘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 실장님, 홍 대표님 모셨는데요. 권 실장님은 사과의 주산지 청송에서 네. 사과 재배는 안 하시는 다른 거를 하시는 네. 분이시고 홍 대표님은 사과를 대단히 좋아하시는 분들입니다. 자유롭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0월 29일부터 청송에서 또 사과 축제가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지역 홍보를 해야 해서. 군수님 들으셨죠? 네. 사과 축제 의외로 저희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청송이 사과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사과 나무가 두 종류인 거 아세요? 용어가 따로 있는데 두껍고 큰 사과나무가 있고 되게 얇고 사과가 많이 열리는 두 품종이 있답니다. 옛날에는 이 두꺼운 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얇고 사과가 많이 열리는 거 위주로 다 교체를 하고 있대요. 노동력 부족 때문에 그런 거죠. 옆으로도 사과가 막 열리더라고요. 네. 요즘은 정말 요즘은 농민들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더라고요. 외성사과라고 해가지고 옛날에는 과수원 가면 흔하게 보는 게 이제 조그만 사다리를 놓고 가서 이제 따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노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그냥 손만 올리면 딸 수 있는 그 크기의 그 나무를 갖다가 이제 심는 거죠. 요즘은 진짜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수확을 못합니다. 거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여러 가지로 농민들은 힘든 시절입니다. 어떨 때는 잘 됐다가 어떨 때는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농사는 안 짓습니다. 자식 농사로. 그게 제일 힘듭니다. 네. 오죽하면 자식 농사라 그러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얼마나 맞아요. 힘이 들면 자식 농사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또 약간 로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로또 있죠. 그렇죠. 저한테도 그런 있죠. 행운이. 있죠. 뭐 자식이 S대를 가거나 또는 자식이 고시를 패스하거나. 그렇다고 끝인가요 요즘? 그렇지도 않죠. 얼마 전에 그 외국인 근로자 얘기가 나와서 사과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해남에 출장을 갔었는데 그 동네 밥대가 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4명이 모여가지고 홍어 애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맛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되게 이질적인지. 사실은 홍어 애탕은 우리나라에서도 못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정말로 다민족 국가가 되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게 그러고 농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또 하나 전혀 사과하고 관계없지만 그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덧붙이자면은 제가 선배 한 명이 아예 내려가서 완도에 살거든요. 네. 원래 완도 사람인데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렸는데 완도에 동티모르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동티모르인 한 팀과
한국인들 한 팀이 축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양 옆에 보니까 한쪽에는 완도 군수님이 계시고 한쪽엔 동티모 대사님이 계시고.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이제는 오.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정말 많겠구나. 그리고 저런 거는 앞으로도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 사회에선 더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죠? 많아져야죠. 네. 어차피 이제 단일 민족 이런 거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고, 저도 신문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동티모르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동티모르는 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동티모르에서 한국으로 오는 분들은 주로 와서 이제 어업 쪽에 종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도구나.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농업 쪽에 종사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분야가 베트남 그리고 몽골.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게 다 또 그 국가의 특성을 따라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게 있겠다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희한한 거는 제가 지금 있는 그 대학에도 와 있는데 그 카자흐스탄 분들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용접해서 지금 조선소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바다가 없는 나라여서 아마 배를 만들어본 적은 없을 텐데 또 용접은 또 이분들이 되게 잘하나 봐요. 맞아요. 베트남 분들이 사실은 하우스에서 고추 따는 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하신대잖아요. 손재주가 좋다고 강하고 그러잖아요. 손도 더위에 강하고. 예, 그렇지. 야무지고 뭐 이런 것처럼 또 몽골 분들이 힘이 좋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 하고 하는 거 하는데 카자흐스탄 분들은 또 그걸 용접 자체를 해가지고 꽤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럼요. 다문화 가정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도 저도 미국에 갔었을 때 우리가 아까가 아니군요.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발골 얘기를 좀 했잖아요. 네. 몰아서 하는 티를 티나. 그냥 좀 전에 갑자기 지금 막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자 코에다 막 냄새 맡은 것도 생각이 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몰아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밑백킹 공장 되게 일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예. 발골만 잘하는 게 아니라 의외로 그 서양인보다 추위에도 강해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 싸고 하는 것들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베트남 분들이 가서 못 견디는데 우리나라 분들은 되게 잘해가지고 네, 사우스다코타 뭐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가겠어요. 사우디에서는 그렇게 더운 걸 견뎠는데 그런 거 보면 우리가 그 우리가 얘기할 건 추위를 아니냐. 견디고 있구나. 사과 얘기를 좀 사과. 네. 계속 다른 얘기를 사과는 사실 요리하는 게 많지는 않아요. 사과는 그 자체로 먹죠. 요즘 또 비싸서 막 이거를 다른 어떤 재료보다 사실은 브람스를 했을 때 싸지 않는 그 원재료예요. 우리는 많이 서구에는 막 파이도 만들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과일로 먹죠. 과일로 그렇죠. 먹죠. 기껏 해야지 이제 샐러드에 좀 썰어 넣는 정도. 저도 일단 미국에서 또 봤던 거지만 사과를 그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쓱쓱 닦아서 많이 먹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과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맞아요. 예, 그 품종들이 다양한 네. 것들. 그래서 미국은 그런 것들도 많이 먹고 또 걔들 보면 왜 아이 이렇게 설탕 물을 이렇게 발라가지고 완전 탕후루처럼 맞아요. 먹지 않아요. 뭐 그런 것들도 먹고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는 진짜 그냥 사과 깎아 먹는. 그렇죠. 잼 정도가 가공식품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외국의 사과 소비가 가장 큰 차이점이 우리나라는 사과를 되게 제수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천시장. 그게 가장 큰 차이인데요. 그러니까 제수용 사과 배가 특히 그런데 그렇게 제수용으로 쓰려면은 아까 홍 대표처럼 말씀하신 그냥 바지에 닦아서 먹는 사과는 너무 작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과 이 품종 개량하고 그럴 때 지상 목표가 뭐냐면은 사과 나무는 작아야 되고 사과는 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수용으로 쓰고 그 연중 생산량의 약 40% 정도가 추석 때 또는 설 때 쓰입니다. 추석 직전에 생산이 되고 제수용으로 쓰고 저온 저장고로 들어가서 그 나머지를 설 때 쓰고 또 그 나머지 갖고 1년 내내 먹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과 특징이 왜 이제 그 하루에 사과 한 알씩 먹으면 굉장히 뭐 건강에 좋다 이런 네.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따라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과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다 사과를 보니까. 마트에서 파는 사과를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대한민국에. 맞아요. 그 먹기에는 너무나 크고 그리고 크기 때문에 껍질도 사실은 두꺼운 편입니다. 그 당연한 거잖아요. 그 보호를 하려면은 깎아 먹어야 되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과는 깎아 먹어야 되고 서양 사과는 그냥 먹어도 되는 그런 거여서 사실은 이제 뭐 얼마 전에 한미 정상회담 뭐 이런 거 할 때도 사과도 그러니까 뭐 개방을 한다 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막 그랬는데 맞아요. 저는 그 생각으로는 같은 사과인데 사실은 두 개는 미국에서 먹는 사과하고 우리나라에서 먹는 사과는 같은 사과인데 같은 사과라고 하기는 조금 다른 점이 많은. 그러니까 용도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가족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엄마가 기분이 좋으면 사과를 깎아서 한쪽씩 먹는 그런 그러니까 후식으로 먹는 구조인데 한쪽이죠. 그러니까 한 명이 하나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비해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사실 계속 우리가 이게 대과 큰 과일 중심으로 갈 건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사과는 조상님들이 먹는 사과고 우리끼리 하는 얘기가 서양 사과는 자기가 먹는 사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차이는 있는 것이죠.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는데 재수용이라는 게 참 어떤 면에서 과일의 비극을 가져온 부분이 있네요. 그 잘생긴 거에 대한 큼직하고 한 거에 대한 욕구가 있다 보니까 그 잘생긴 거 3개가 되게 4개인가요? 쌓으려면은 그럼요.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아직도 사실은. 실용성보다는 우리가 그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과일의 당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못생긴 과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요가 좀 그렇다는 문제도 맞아요. 네네 지금 말씀했던 정말 그런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제수용도 뭐 당연히 우리나라 차례 지내는 풍습이 있고 아직도 제사 지내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용으로 재배를 해야 되겠지만 이제 서서히 언젠가는 시장 개방이나 이런 것들이 될 거라고 본다면 거기에 대비한 그런 품종 개발 그리고 어떤 저변의 확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제수용으로 쓰기에는 우리나라 사과 많이 생산하는 품종이 제수용으로 쓰기에는 보통 추석 다음에 생산이 돼요. 그래갖고 사실 추석에 사과를 쓰기가 되게 곤란한 지금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후의 문제인데 어떤 부분에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그걸 지금 정부를 탓하고 뭐 시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탓을 하고 가격이 얼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시기에는 사실은 그 제대로 된 사과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은 예. 문제가. 예. 그 사과가 제가 저희 이제 청송에서 기술센터에서 사과 연구를 많이 하는데 보니까 뭐 에틸렌이 나와서 다른 거랑 같이 뭐 이렇게 놔두면, 포장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보관을 해놓으면 이제 다른 것들이 이제 빨리 상한다고 감자. 얘기하잖아요. 같이 놔두면 안 돼요. 그래서 네. 뭐 보통 이제 참 맞아 그런 게 한 그런 게 집에서 저도 이제 사과 보관할 때는 이제 랩에 확 싸갖고 이제 보관하거든요. 그리고 보통 일반 냉장고가 아니랍니다. 저온 냉장고에서 거의 0도에 가깝대요. 그렇게 해야지 사과를 보관해야지 사과가 계속 1년 내내 출시가 될 수 있지. 냉장고 온도 5도, 10도는 안 그건 안 된다고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건 안 되죠. 되게 좀 보관하는데도 쉽지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 온도 조절 기술이 되게 발전을 한 나라거든요. 그렇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수용품의 영향이기도 하고 어쨌든 사과는 가을에 재배해서 다음에 설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또 써야죠. 나야 되니까 그만큼은 그러니까 근데 그 기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음력 8월 15일부터 다음에 음력 1월 1일까지니까 그 4달이 넘는 기간을 변질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혜택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연중 소비가 특정 시기에 굉장히 집중이 되면서 아까도 물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어쨌든 설이나 추석이 되면 사과가 비싸건 싸건 간에 사야 되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여서 과연 이런 게 이제 합리적인 소비인가 하는 그런 의문은 좀 남아 있는 것이죠. 또 딴 얘기지만 제 친구 중에서 할머니가 돈을 엄청나게 벌어서 아버지 때 이제 극장들 크게 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포항 죽도시장에서 문어를 하셨던 분이 뭐냐면 제수용품. 네. 경상도 분들은 아유. 당장 굶어 죽어도 문어는 좋은 걸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문어를 빌려주고 나면 그 분들이 나중에 땅 문서도 가져오는 거예요. 못 갚으면. 근데 다 돈을 버신 분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물론 이제 그런 시대가 약간은 있었나요? 돈을 돌리기도 하고 다 하셨겠지만 실제로 그만큼 제수용품이 우리한테는 중요했었기 때문에 사과도 물론 그렇고 사과를 저온 창고가 발달하는 게 그거야말로 시간을 바꾸는 게 돈이니까 더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또 뭐 이제 미국에서 애플 사이다 마시고 하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사과로 술들 많이 만들잖아요. 요즘 많이 만들죠. 청소에서도 하죠. 와인 애플 사이다 뭐 와인이죠 일종의. 그죠, 애플 네. 와인. 네네. 사이다죠, 사이다. 사과로 만든 원래가 술. 사이다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제 증류 중에서 유명한 추사가 사실은 예산에서 사과를 증류한 거거든요. 맞아요. 사과수를 그러니까 정확히 사이다를 안녕하세요. 이천일입니다. 지난번 감자에 대한 얘기는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두 번째로 성경에도 언급되고 있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과일. 여기서 최고라는 건 제일 좋다라는 것보다도 제일 오래됐다는 뜻입니다. 최고의 과일 그리고 문명을 바꾼 몇 알의 사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과의 원산지는 중앙아시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000년 전부터 채취를 거쳐서 재배까지 계속 사람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실크로드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중앙아시아에서 고대의 동서교역로를 따라서 로마와 중국으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거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건너갔다고 합니다. 사과는 마찬가지로 재배가 별로 까다롭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널리 분포되고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역사와 같이 해온 사과인 만큼 사과에는 문명을 바꾸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얘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화가인 모리스 드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역사상 유명한 사과가 3개가 있다. 첫째가 이브의 사과, 둘째가 뉴턴의 사과, 셋째가 세잔느의 사과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브의 사과나 뉴턴의 사과는 많이 아실 텐데요. 세잔느의 사과라는 건 좀 낯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한 모리스 드니라는 사람이 화가기 때문에 아마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사람한테 중요한 사과는 몇 개가 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피노자가 내일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는 그런 말을 한 그런 경우도 있고,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백설공주가 먹었던 독사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독립을 상징하는 윌리엄 텔의 사과도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과는 인간의 문명, 특히 서양 문명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류 탄생과 괴를 같이 하는 그런 사과에 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이브를 창조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은 사탄이 뱀으로 변해서 이브를 유혹을 해서 선악과를 따서 먹게 하였고, 이브는 사과를 먹은 후에 아담에게도 권해서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로 아담과 이브는 원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됐고, 그 이후에 이렇게 지겨운 삶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열매가 뱀이 유혹을 해서 이브가 먹었다는 열매가 사과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악과라고만 하죠. 근데 나중에 존 밀턴이라는 영국 작가가 신라권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이 과일을 사과다라고 명명을 한 데서 선악과는 사과라는 인식이 굳어졌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브가 먹고 남은 과일을 아담이 먹다가 칠칠치 못하게 사과 조각이 목에 걸리게 됐는데 걸린 흔적이 의학 용어로 남자에게만 있는 울대뼈, 아담의 사과, 아담스 애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리스의 심판에 등장하는 사과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마 초등학교 때 만화책으로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담과 이브의 사과 얘기가 서양 문망을 뒷받침하는 하나의 축, 기독교의 창세 신화 얘기를 하면 파리스의 심판과 관련된 얘기는 서양 문명의 또 하나의 축, 헬레니즘, 즉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 펠레우스와 바다의 여신 테티스의 결혼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결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이 다 초대를 받았는데 실수로 불화의 여신 에리스라는 신만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났겠죠. 그래서 뒤늦게 피로 현장에 나타난 테티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에게라는 글이 쓰여진 사과를 던집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이 사과를 가지라고 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불화의 사과입니다. 이 사과를 놓고 헤라 여신, 아테나 여신, 아프로디테 여신이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 심판, 누가 가장 아름다운지를 선택을 하는 심판으로 목동 파리스가 선택이 됐습니다. 세 여신은 파리스를 각각의 방법으로 유혹을 하는데, 헤라는 커다란 나라의 왕좌를 주겠다. 아테나는 전쟁의 여신입니다.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겠다.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답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주겠다고 합니다. 역시 남자는 정해진 비극대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스는 여자를 선택을 했고, 결국 그때 당시에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미인 헬레네를 선택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헬레네가 이미 유부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헬레네를 납치를 해서 트로이로 달아나는데, 이 왕비를 납치당하게 된 그리스 영웅들은 격분을 해서 트로이 원정을 떠나서 10년간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 긴 전쟁을 통해 트로이는 멸망을 하고 참전한 영웅들은 거의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인간의 시대가 열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사건을 노래한 그 그리스 문화의 문학 작품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입니다.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작 뉴턴의 사과입니다. 그 뉴턴은 잘 아시겠지만 신학자이면서 물리학자, 수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과학 분야에 다재다능한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뉴턴의 사과는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다시 말씀드리면 졸았다는 얘기죠. 떨어지는 사과의 정수리를 맞고 얻어맞고 왜 이 사과는 하늘로 날아가지 않고 땅으로 떨어질까? 지구가 사과를 잡아당기는 중력의 법칙, 즉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뒤에 사람들이 뉴턴을 미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라는 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뉴턴은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긴다라는 법칙을 발견을 한 것이죠. 네 번째는 폴 세잔느의 사과입니다. 폴 세잔느는 화가들의 화가라고 불리우면서 현대미술의 아버지로 존경받는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자연은 구, 원통, 원뿔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도식화, 도형화를 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그 다양한 시각으로 본 그림을 한 폭의 그림에 넣으려고 했던 굉장히 이제 창의적인 화가인데요. 특히 그는 사과에 집착을 했는데 나는 사과 하나로 파리를 놀라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과가 지닌 색, 행태, 다양한 각도에서 본 특질을 하나의 그림에 담으려고 했습니다. 이 세잔느가 시도했던 것을 입체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피카소나 등등 이후에 현대미술의 다양한 유파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은 뭐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때 당시에 세잔느가 살던 당시에 화가들이 가장 고민했던 것은 그 카메라가 발명된 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릴 때도 그 모델하고